yes or no 호흡으로? 음. 자, 오늘 설명해 볼 술은요. 일본 위스키인데요. 제가 가져온 건 히비키 블렌더스 초이스라는 술입니다. 뒷광고 아니고요. 바이알로 제공받아서 진행해보는 리뷰입니다. 내산 아니긴 하지만 바이알로 받은 거고요. 아무런 커넥션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설명회에서는 일본 위스키를 처음 다뤄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본 위스키의 역사부터 좀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자, 들어가보죠. 자, 목차인데요. 먼저 일본이 처음 위스키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역사부터 살펴보고요. 알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위스키가 스코틀랜드 정통 방식에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누가 언제 들여왔는지 그거 얘기를 좀 해보면서 일본 위스키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두 개가 있잖아요. 산토리랑 니카. 얘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히비키라는 브랜드가 그 산토리 프리미엄 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토리에서 어떻게 증류를 해서 어떤 술을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히비키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식으로 술을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비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오늘 마셔볼 술인 히비키 블렌더스 초이스라는 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시음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다음! 자, 일본 위스키의 역사는 19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요. 제일 잘 알려진 브랜드 산토리가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 두 사람 보이시죠? 알고 계신 분은 없겠죠? 이 얼굴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왼쪽 분이 타케츠루 마사타카라는 분이시고요. 오른쪽이 토리 신지로라는 분입니다. 오른쪽 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토리 신지로라는 분은 사케 양조 가문 출신으로 20살에 가업을 잇고 있었는데 일본 술에 좀 안주하지 않고 나 다른 술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와인이랑 위스키에도 좀 손을 대면서 토리 상점이라고 지금의 산토리 전신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리 신지로 아니고요. 토리 신지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산토리 전신을 설립한 사람인데 이분이 토리 상점을 설립한 상태였는데 왼쪽에 있는 타케츠루라는 분이 이분도 사케 양조 가문 출신인데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술 전공이 아닌데 이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에서 너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위스키 좀 배워오는 게 어떠냐 하면서 그 권유를 받아서 회사에서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게 1918년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타케츠루 마사타카라는 분이 스코틀랜드 위스키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유학을 잘 하고 오셔가지고 산토리 설립자인 토리 신지로 이 오른쪽 분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1923년에 야마자키 증류소를 설립하게 됐어요. 이후에 2029년에 스코틀랜드식 증류 기술을 도입한 첫 위스키를 만들게 됐는데 이게 산토리 화이트 라벨이라는 술이에요. 처음으로 일본에서도 위스키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두 개척자분이 약간 서로 위스키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방향 차이가 좀 있었대요. 이 왼쪽에 있는 다케츠루 마사타카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이랑 같이 새로운 브랜드인 니카 위스키를 창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산토리가 한 묶음이었어. 둘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니카라는 브랜드를 나와서 따로 차린 겁니다. 니카는 많이 보이고 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급 라인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 산토리도 산토리 가쿠빈 같은 거는 엄청 싸잖아요. 산토리에서 고급 라인으로 나온 게 히비키니까 베리에이션이 아마 있지 않을까. 니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싼 토리네요. 할 말이 없구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나와서 왼쪽에 있는 저분이 부인이랑 같이 니카 위스키를 창립하게 됐댔잖아요. 근데 이 부인분도 좀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후에 산토리랑 니카가 일본의 위스키 양대 산맥으로 좀 자리를 잡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내 위스키 수요가 증가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좀 침체를 겪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또 다시 일본의 위스키가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수상을 하면서 품질을 좀 인정받고 세계에서 좀 인기가 있는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위스키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화이트 라벨 위스키예요. 처음에 나왔다고 했던 최초의 위스키죠.
이게 피트 향이 되게 강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인들한테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피트향 짙은 첫 제품이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았대요. 호리이가 이거 이대로 안 되겠는데? 약간 좀 변형을 해서 일본식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숙성 기간을 늘리고 피트의 훈연 향을 좀 줄여서 부드럽고 좀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위스키를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첫 위스키를 보고 개선하게 된 거죠. 일본식으로. 23년에 설립된 야마자키 증류소. 아까 전에 1923년에 설립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증류소의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야마자키 증류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이 타케츠루 리타,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분이 그 아내분이시거든요. 타케츠루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유학을 갔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연애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일본으로 데려오면서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진짜 흔하지 않았대요.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니카의 어머니로 알려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분도. 다음으로는 산토리 증류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냐면 이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이 히비키잖아요. 그러니까 히비키가 어떤 위스키를 만드는지 알기 위해서는 산토리 증류소에서 어떤 위스키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자, 일단은 3개의 증류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들은 히비키 블렌드의 핵심 원료를 생산해내거든요. 이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좀 많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 알아보고 싶으면. 약간 증류소가 어떤 증류기를 쓰고 가열 방식이 뭐 어떻고 콘덴서는 뭐 어떤 방식이 이런 거가 알고 싶으면 정말 방대한 지식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내가 다 다루면 님들이 다 잘 거잖아요. 수원이라든지 증류기라든지 뭐 가열 방식이 뭐 어떻다든지 콘덴서는 뭐를 쓴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안 하고 이 증류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사진으로만 일단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사진에서도 봤던 야마자키 증류소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교토 근교의 맑은 연천수로 유명하고 일본 최초의 몰트 위스키 증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투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 근처에 가시면은 이 야마자키 증류소 투어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 야마자키랑 하쿠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인들한테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치타라는 여기 증류소는 일반인한테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사진을 막 찾으려고 해도 잘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두 군데는 근처에 가시면은 신청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반게리온은 없고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증류소는 하쿠슈 증류소인데 야마자키현의 깊은 산림지에 있고요. 남알프스 산자락 해발 약 700m의 맑고 차가운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되게 여기 봐도 푸릇푸릇한 지역인데 여기가 생각보다 좀 날씨가 기온이 조금 낮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치타 증류소는 아이치현 치타반도 연안에 위치한 산토리의 그레인 위스키 전용 증류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레인 위스키만 전용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야마자키 증류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는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투어에 특화되어 있어요. 안에 가서 시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관광객들한테 열려있는 그런 증류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다양한 형태의 증류기를 운용하고 방식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바리에이션이 넓은 원주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증류소에서 넓은 스펙트럼의 싱글 몰트를 확보할 수 있고 이거를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한 스펙트럼의 싱글 몰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섞는 거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숙성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그 원주를 가지고도 되게 다양한 숙성액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하쿠슈 증류소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투어에 좀 열려있는 그런 증류소인데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한여름에도 시원한 산악기후라서 기온 변화가 완만하고 서늘한 환경이 갖춰져 있대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위스키 그게 조금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류기에는 모두 다 직접 불로 가열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방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에 신선한 허브나 솔잎 같은 그린 노트 그리고 은은한 스모키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몰트 위스키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타 증류소인데요. 여기는 진짜 내부 사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구한 거는 이건데 이게 그 연속 증류기 사진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전용 증류소고요. 주로 옥수수를 원료로 해서 연속식 증류기에 경량형, 중량형, 무거운 타입까지 3가지 종류의 그레인 원액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속 증류를 하잖아요. 근데 연속 증류를 하면 나오는 원액이 밀도라고 하나요? 그게 좀 달라진대요. 그래서 제일 무거운 거, 중간 거, 가벼운 거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원액을 따로 추출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치타 증류소의 그레인 위스키는 특유의 실키하고 조화로운 맛 덕분에 산토리 블렌디드 위스키의 감칠맛과 조화를 더하는 베이스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완성도가 높은 그레인 위스키를 바탕으로 해서 히비키 같은 최상급 블렌디드 위스키의 깊이 있는 맛과 균형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맛이 약간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특유의 맛을 좀 그레인 위스키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이고요. 히비키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히비키는 일본의 산토리라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블렌디드 위스키 하면은 좀 싱글몰트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블렌디드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몰트 위스키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섞은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 몰트 위스키의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거를 좀 섞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히비키는 1989년에 산토리 창립 9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개발된 브랜드고요. 히비키라는 말 자체가 울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울림? 조화? 약간 그런 의미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섞어서 조화로 무언가를 만든다? 약간 그런 의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히비키의 라인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3개 설명해드린 증류소 있잖아요. 야마자키, 하쿠슈, 그리고 치타 이렇게 있던 그 증류소에서 나온 30가지 이상의 원주를 조합해서 이상적인 레시피로 만들고요. 1989년에 최초로 히비키 위스키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비키 17년과 21년 그리고 1997년에는 극소량 생산한 히비키 30년 이렇게 기본적인 라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비교적 연령이 낮은 원주로 구성된 12년까지 다양한 라인으로 출시가 됐었었는데 이게 좀 입소문이 났다고 해야 되나? 수요가 막 증가해가지고 충분한 숙성 원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대요. 그러면서 12년, 17년이 순서대로 단종이 되기 시작했고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이거 나왔던 가격보다 정말 몇 배 이상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종이 됐다고 했잖아요. 12년, 17년이 단종되고 나서 10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숙성기간이 표시가 없지만 여러 가지 원주, 그러니까 숙성기간이 다른 원주를 합쳐서 만든 히비키 하모니가 출시가 됐고요. 보이세요? 여기 히비키 하모니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을 대체하기 위해서 출시된 게 15년에서 20년대의 숙성 원주를 중심으로 블렌딩된 히비키 블렌더스 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렌더들이 10,000개가 넘는 샘플을 시음하고 조합하면서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한대요. 그래서 이 히비키 하나를 만들 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히비키는 일본 위스키 중에 가장 예술적으로 좀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술인 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히비키 블렌더스 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시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비키 블렌더스 초이스는 2018년 9월에 일본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산토리의 블렌더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별한 프리미엄 논에이지 블렌드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블렌더스 초이스는 최소 15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숙성된 몰트 및 그레인 원액이 쓰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와인 캐스크 숙성 원주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10여 가지의 몰트 그레인 위스키를 구성으로 베이스를 하면서 여기에 특별하게 와인 오크통에 숙성된 위스키를 추가로 블렌딩했다고 합니다. 기존 히비키 라인업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를 띠면서 균형 잡힌 맛을 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수는 43도에 가격은 700ml에 30만원대라고 하지만 좀 구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알아보니까 품질을 위해서 제한된 물량만 생산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원래는 일본 시장 전용 상품으로 기획이 됐었대요. 그래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전. 이 바텔 디자인 또한 좀 예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디퓨저 톤같이 생기긴 했는데 24면으로 깎여있는 이 디자인이 일본 전통 달력의 24절기 그러니까 1년의 세밀한 계절 변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약간 디퓨저 톤같이 생기지 않았어? 저 뚜껑만 빼면?
약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 흐름대로 위스키가 익어가는 거, 숙성돼가는 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만드는데도 꽤나 좀 기술이 필요해서 일본 유리 장인이랑 협업해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이 디자인이 이 술값을 높이는데 좀 일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비키 30년은 30개의 면으로 제작해서 그 숙성 연수를 표현했다고 하네요. 일어나라! 일어내라고! 자, 마셔봅시다. 그 전에 제가 준비했던 여담인데 PPT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은 내용이 있거든요? 아직 유바 아니야!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약간 저는 딱히 일본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잘 몰랐는데 카발란 있잖아요. 카발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짝 듣고 나서 그러면은 사실 일본도 엄청 덥고 춥고 이런 게 좀 뚜렷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키 만들 때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알아봤던 게 일본도 사계절이 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름이 좀 고온다습하고 겨울이 좀 추우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통 속의 위스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죠. 그걸로 인해서 숙성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위스키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 카발란이랑 원리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당연히 팽창 수축 반복하다 보니까 증발량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천사의 몫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고속성 위스키는 그만큼 더 희귀해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서 니트로 먼저 따라볼게요. 자, 따랐거든요. 향기는 뭔가 그냥 과일향, 프루티한 향 말고도 단맛? 달달한 꿀 냄새 같은 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색깔은 조금 막 그렇게 어두운 색깔은 아니고 좀 밝은 골드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짠! 뭐지 이게? 신기하다. 뭔가 되게 입에 넣고 한 모금 하고 그 다음 또 다음 모금으로 넘어가는데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다른 맛이 나는데요? 되게 신기해. 지금 느껴지는 맛은 되게 약간 고소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곡물의 고소한 맛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조금 구운 거? 구운 곡물의 그 고소한 맛 같은 게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여운이 되게 오래 남는데요? 그리고 엄청 뜨거워요. 뜨거운 맛이 좀 오래 남는 것 같은데? 뭐지? 40도랑 43도랑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이게 좀 세다. 왜 이렇게 세지? 큰가? 이 차이가 크구나. 약하구나. 아니야! 다시 짠! 확실히 끝에 고소한 맛은 계속 나는데 처음에 딱 들이킬 때 제가 제일 많이 먹어본 위스키가 글램피딕이니까 그걸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거보다는 확실히 훈훈한 맛, 스모키한 맛 그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냥 코로 그 맛이 먼저 들어와. 딱 마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면서 달달한 맛이 나는데 끝에는 약간 고소한 맛으로 끝나는 제 기준은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맛이 절대 아니야. 글램피딕이 님들이 왜 자꾸 가볍다 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맛? 아니 이거 되게 신기하다. 섞으면은 이런 맛이 나는구나. 약간 되게 다양하게 섞으면은 이런 맛이 나는구나. 너무 신기한데요? 복합적인 맛이야. 이도 저도 아닌 맛은 절대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일단 맛이 엄청 복합적이에요. 제가 다른 술 먹는 것처럼 다른 술 니트로 먹을 때처럼 한 모금을 왕창 크게 마시면 목구멍이 겁나 뜨거워요. 아니 3도 차이가 이렇게 클 일이야? 너무 놀라운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진짜 차이가 심하긴 심하네요. Yes or no 호흡으로? 그렇게 딱 나누기는 애매한 것 같아. 불호인 술은 진짜 불호였어. 불호인 술 딱 정할 수 있어. 근데 호인 술은 진짜 몇 개 없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맛이 되게 특이해. 맞아, 바디가 엄청 강해요. 소스? 소스라고 하기보다는 안 먹어본 맛이야.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
아무도 나에게 권하지 않았지만 산토리 가쿠빈도 니트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못 먹겠는 맛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못 먹겠는 맛이 아니에요, 이 맛은. 피딕이 식물 블렌디드 통틀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먹을 때 되게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고 그랬잖아, 피딕이. 근데 이거는 목에서 탁 걸리는 게 있어. 너 내 맛 안 느낄 거야? 하면서. 나 이 맛인데 너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 하면서. 내 뒷덜미 딱 잡아가지고 나 이런 맛인데 네가 감히 모른 척을 하려고 해? 약간 요런 맛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튼 되게 맛있네요. 뭔가 고급스러운 술이라고 생각해서 맛이 되게 다양하게 나고 좋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맛있어요. 특이한 맛이야.